우주 속의 지구. 45억 년을 살아온 푸른 행성. 이 행성에는 35억 년 전부터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지금의 지구는 오직 한 종이 지배하고 있죠. 호모 사피엔스. (60억) 인류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생물의 진화 과정까지 바꿔버리는 등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장 인간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유지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계속 변하겠죠. 지구 전체의 풍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지구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모습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물학자, 지질학자, 기후학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고 각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미래의 지구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지구의 지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 속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대서양은 손톱에 자라는 것과 같은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호주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나중에 대륙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형을 알면 기후학자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후와 환경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와 환경을 알면 생물학자들이 어떤 종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미래 환경에 적합한 동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생명체가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바로 이해하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미래의 지구 환경이 어떨 것이다 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변이, 자연 선택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생물학적 변이들을 참고로 하면 미래의 생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고 괴상하게 생겼지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동물들이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세 가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각기 시간대가 다른 세계인데요. 시간에 따른 지구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 1억 년 후, 2억 년 후의 지구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콧불소를 그린다고 칩시다. 콧불소를 실제 본 적이 없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겠죠? 우리는 진화를 통해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학이나 동물의 습성 등을 미래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동물들은 다 있을 법한 종이에요.
지금 동물들이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얼마든지 미래 지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500만 년 뒤의 지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가 있던 곳이죠. 지금은 완전히 북극 같은 모습인데 북극곰도, 늑대도, 북극여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멸종된 지 오래됐죠. 하지만 이곳은 생명체 하나 없는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생명체는 진화를 계속해 이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빙하기에 적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구는 이미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빙하기는 수백만 년간 계속됐죠. 얼음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빙하기가 10만 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10,000년 정도 따뜻한 간빙기가 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0,000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성장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곧 빙하기가 올 시기입니다. 얼음 세상이 되겠죠. 500만 년 후에는 다시 한번 런던과 파리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더 남쪽에 있는 유럽 지역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눈 덮인 툰드라 지대입니다. 이곳 생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추위가 아닙니다. 빙하가 밀려오는 속도가 더 큰 문제죠. 아주 빠른 속도로 빙하기가 오면 그에 대처하는 동물들의 행동과 운명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얼음을 피해서 풀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바다가 나와서 길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 두 번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멸종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부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살아남겠죠. 그럴 때는 잡식성이 돼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생물들은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500만 년 후 툰드라 곳곳에는 털복숭이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치류인 이들은 빙하기 환경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포유류입니다. 털복숭이 쥐는 유럽의 설치류인 마못이 진화한 것입니다. 설치류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덕분에 기후 변화 속도에 맞춰 진화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단기간 내 진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려면 몸집이 커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제어를 많이 쓸 필요도 없죠. 털복숭이 쥐들은 조상인 마못에 비하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털복숭이 쥐의 털은 극심한 추위에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두꺼운 안쪽의 잔털은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위를 길고 방수 기능이 있는 보호털이 덮고 있죠. 보호털은 빨대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이중으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털복숭이 쥐는 얼음장같이 찬바람이 부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털복숭이 쥐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추위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털복숭이 쥐의 목숨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더 위험하죠.
눈족제비는 현재 사나운 육식성 동물인 울버린이 진화한 것입니다. 500만 년 뒤에는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울버린보다 몸집이 더 크고 칼처럼 날카로운 검치로 무장한 종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검치를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하죠. 일부 고양이과 동물들은 검치가 더 발달해서 그걸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매모드 정도의 동물도 공격할 겁니다. 상처를 입은 동물들은 죽겠죠. 500만 년 후는 새로운 검치류 육식 동물들이 처음 등장할 겁니다. 눈족제비의 사냥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려들어 물어뜯고 떠납니다. 희생자의 핏자국을 남겨둔 채 말이죠. 모든 눈족제비들은 털복숭이쥐의 시체를 찾기 위해 피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빙하기의 여름철이 되면 털복숭이 쥐고기를 듬뿍 먹은 눈족제비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직 어린 새끼지만 이때부터 사납고 경쟁심이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눈족제비는 자기 영역 안에서 호시탐탐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얼어붙은 바닷가에 괴상한 생물들이 모여 있는데 길이가 3m나 됩니다. 부비고래새입니다. 몸집이 크고 미련스러운 새 모습을 한 이들은 여름을 날 해변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비고래새는 민첩하고 우아한 가마우지가 진화한 것입니다. 가마우지는 고공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죠. 가마우지는 특이한 새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날개를 이용해 헤엄도 칠 수 있거든요. 신체 구조가 날아다니기도 좋고 헤엄치기에도 좋은 상태로 절충된 형태입니다. 헤엄을 치려면 펭귄처럼 짧고 강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헤엄칠 때면 긴 날개를 접어 몸쪽에 바짝 붙여서 지느러미처럼 만듭니다. 가마우지가 날개가 태화되는 과정을 겪은 뒤 부비고래새가 됐습니다. 점점 수중 생활에 맞게 변했죠. 그래서 부비고래새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기다란 날개가 진짜 지느러미로 바뀌자 부비고래새는 빠른 속도로 큰 물고기를 추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별 필요가 없어진 다리는 헤엄칠 때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부비고래새는 미래의 바다에서 지금의 고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500만 년 후에는 고래나 돌고래가 멸종됐기 때문에 부비고래새가 바닷속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래나 돌고래는 지금도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기후의 변화나 무절제한 고기잡이, 서식지 환경 변화, 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500만 년 후까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에는 모든 해양 포유류는 멸종될 겁니다. 지금의 해양 포유류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할 미래 동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고래와 달리 부비고래새는 여름이면 물 밖으로 나와 지내야 합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포유류가 아니라 조류이기 때문이죠. 미래의 조류라 해도 알을 낳는 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비고래새는 둥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알을 낳아 발에다 품습니다. 번식 긴 여름 동안 부비고래새의 발은 혈액 공급이 충분히 돼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알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커다란 알은 눈족제비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눈족제비는 후각이 발달해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부비고래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 고래새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뿌리로 방어를 하면 눈족제비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눈족제비가 끈질기게 들러붙는다면 부비 고래새들은 다른 방어책을 사용합니다. 물고기와 오징어 등이 소화가 된 토사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후각이 예민한 눈족제비로선 견디기가 힘들죠.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조해집니다. 눈 덮인 유럽의 툰드라 남쪽으로는 거대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황무지는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소금 사막은 한때 푸른 지중해가 넘실댔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바닷물은 모두 말라붙어 버렸죠. 500만 년 정도면 아프리카 대륙 북쪽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분리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중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기후가 극도로 건조해질 거예요. 그럼 지중해의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엔 거대한 소금 사막만이 남겠지요. 이곳에 남아있는 물은 염분 농도가 굉장히 강한 호수뿐입니다. 나머지는 세계 평균 수심보다 500m나 낮은 평평한 소금 땅이죠. 이 낮은 소금 사막에서 홀로 우뚝 솟은 로키 산맥은 마치 고립된 언덕과 같습니다. 대서양과의 연결이 끊어진 이후 지중해가 모두 증발한 데는 10,0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진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소금 사막이라는 이 가혹한 환경에 이미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도마뱀이죠. 이들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아가마 도마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소금 사막의 환경에 아주 신속하게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반짝거리는 소금 땅에서 짝을 찾는 구애 행위까지 하죠.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최대한 크고 빛나게 보이려고 경쟁합니다. 수컷들 앞에 나타난 암컷들은 가장 멋지게 보이는 수컷을 선택하고 뜨거운 소금 사막 위를 함께 뛰어갑니다. 수컷이 따라오면 암컷은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짝짓기 상대를 찾는 건 암컷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작일 뿐이죠. 이렇게 염분이 아주 강한 환경에서 서식할 경우 도마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알을 낳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 땅에다 구멍을 파고 알을 낳으면 알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 알이 오그라들고 새끼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마친 암컷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흙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하죠.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사막을 떠나 로키 산맥을 향해 갑니다. 로키 산맥은 한때 숲이 울창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도 소금 사막 못지않게 황량합니다. 흙은 다 날아가 버리고 석회암으로 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뀌었죠. 석회암이 갈라진 틈은 크라이크라고 하는데 깊이가 3m나 되는 크라이크도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풍경은 달표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산란 장소죠. 깊고 좁은 크라이크는 알을 낳고 숨겨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좀 큰 틈에 알을 낳으면 포식자가 훔쳐먹습니다.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위에서는 위장이 잘 되지만 석회암 위에선 굉장히 눈에 잘 띄죠.
이 동물은 바위 족제비입니다. 지금 이들은 석회암지대를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 이들의 조상은 동작이 아주 빠른 나무타기의 명수 솔담비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오면서 유럽 대부분 지역의 나무들은 급속도로 사라졌고 나무에 의존하던 동물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거나 죽어야 했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솔담비의 신체 구조도 그에 따라 변했습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던 강한 다리는 틈이 많은 석회암지대를 다니기 좋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던 긴 꼬리도 필요 없어졌죠. 바위 족제비의 몸은 길쭉하게 늘어나서 좁은 틈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좋게 됐습니다. 카르스트 멧돼지. 돼지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어린 카르스트 멧돼지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른 카르스트 멧돼지는 빠르고 바위 족제비를 보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카르스트 멧돼지는 멧돼지가 진화한 것이죠. 현재 멧돼지는 유럽 전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석회암지대에서의 생활은 숲에서 킁킁거리며 살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돼지는 서식지인 숲이 사라져버려도 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카르스트 멧돼지가 사는 지역의 환경은 몇만 년 내에 숲에서 석회암지대로 달라졌어요. 하지만 돼지는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라진 환경에 금방 적응했지요. 이들은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카르스트 멧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돼지의 일종입니다. 돌덩이 위를 걸어 다니려면 발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카르스트 멧돼지는 멧돼지보다 다리가 훨씬 길고 발끝으로 서서 걸어 다닙니다. 또 석회암지대에는 숲속보다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는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레리나처럼 걸어 다니는 조그만 돼지가 석회암이 갈라진 틈에 주둥이를 받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너무 깊지 않은 틈에 있는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알도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바위 족제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광활한 석회암지대에서는 어린 카르스트 멧돼지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석회암 고원지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위험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하기이긴 하지만 소금 사막은 아직 뜨겁습니다. 이곳에는 카르스트 멧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소금과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뿐이죠. 물이 있긴 하지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소금 호수는 찾아봤자 목마른 카르스트 멧돼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처럼 염분 농도가 아주 강한 호수에서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나름대로 환경을 즐기며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금 물파리는 이런 소금 호수에 수억 마리씩 떼지어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미래의 지구 환경이 어떨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변이, 자연 선택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생물학적 변이들을 참고로 하면 미래의 생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고 괴상하게 생겼지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동물들이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세 가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각기 시간대가 다른 세계인데요. 시간에 따른 지구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 1억 년 후, 2억 년 후의 지구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콧불소를 그린다고 칩시다. 콧불소를 실제 본 적이 없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겠죠? 우리는 진화를 통해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학이나 동물의 습성 등을 미래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동물들은 다 있을 법한 종이에요. 지금 동물들이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얼마든지 미래 지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500만 년 뒤의 지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가 있던 곳이죠. 지금은 완전히 북극 같은 모습인데 북극곰도, 늑대도, 북극여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멸종된 지 오래됐죠. 하지만 이곳은 생명체 하나 없는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생명체는 진화를 계속해 이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빙하기에 적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구는 이미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빙하기는 수백만 년간 계속됐죠. 얼음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빙하기가 10만 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10,000년 정도 따뜻한 간빙기가 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0,000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성장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곧 빙하기가 올 시기입니다. 얼음 세상이 되겠죠. 500만 년 후에는 다시 한번 런던과 파리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더 남쪽에 있는 유럽 지역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눈 덮인 툰드라 지대입니다. 이곳 생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추위가 아닙니다. 빙하가 밀려오는 속도가 더 큰 문제죠. 아주 빠른 속도로 빙하기가 오면 그에 대처하는 동물들의 행동과 운명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얼음을 피해서 풀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바다가 나와서 길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 두 번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멸종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부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살아남겠죠. 그럴 때는 잡식성이 돼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생물들은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500만 년 후 툰드라 곳곳에는 털복숭이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치류인 이들은 빙하기 환경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포유류입니다. 털복숭이 쥐는 유럽의 설치류인
우주 속의 지구. 45억 년을 살아온 푸른 행성. 이 행성에는 35억 년 전부터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지금의 지구는 오직 한 종이 지배하고 있죠. 호모 사피엔스. 60억 인류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생물의 진화 과정까지 바꿔버리는 등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장 인간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유지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계속 변하겠죠. 지구 전체의 풍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지구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모습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물학자, 지질학자, 기후학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고 각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미래 지구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지구의 지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 속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대서양은 손톱에 자라는 것과 같은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호질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나중에 대륙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형을 알면 기후학자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후와 환경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와 환경을 알면 생물학자들이 어떤 종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미래 환경에 적합한 동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생명체가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속에 들어가서 날개를 이용해 헤엄도 칠 수 있거든요. 신체 구조가 날아다니기도 좋고 헤엄치기에도 좋은 상태로 절충된 형태입니다. 헤엄을 치려면 펭귄처럼 짧고 강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헤엄칠 때면 긴 날개를 접어 몸쪽에 바짝 붙여서 지느러미처럼 만듭니다. 가마우지가 날개가 태화되는 과정을 겪은 뒤 부비 고래새가 됐습니다. 점점 수중 생활에 맞게 변했죠. 그래서 부비 고래새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기다란 날개가 진짜 지느러미로 바뀌자 부비고래새는 빠른 속도로 큰 물고기를 추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별 필요가 없어진 다리는 헤엄칠 때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부비고래새는 미래의 바다에서 지금의 고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500만 년 후에는 고래나 돌고래가 멸종됐기 때문에 부비고래새가 바닷속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래나 돌고래는 지금도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기후의 변화나 무절제한 고기잡이, 서식지 환경 변화, 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500만 년 후까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에는 모든 해양 포유류는 멸종될 겁니다. 지금의 해양 포유류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할 미래 동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고래와 달리 부비고래새는 여름이면 물 밖으로 나와 지내야 합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포유류가 아니라 조류이기 때문이죠. 미래의 조류라 해도 알을 낳는 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비고래새는 둥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알을 낳아 발에다 품습니다. 번식기인 여름 동안 부비고래새의 발은 혈액 공급이 충분히 돼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알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커다란 알은 눈족제비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눈족제비는 후각이 발달해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부비고래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고래새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뿌리로 방어를 하면 눈족제비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눈족제비가 끈질기게 들러붙는다면 부비고래새들은 다른 방어책을 사용합니다. 물고기와 오징어 등이 소화가 된 토사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후각이 예민한 눈족제비로선 견디기가 힘들죠.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조해집니다. 눈 덮인 유럽의 툰드라 남쪽으로는 거대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황무지는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소금 사막은 한때 푸른 지중해가 넘실댔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바닷물은 모두 말라붙어 버렸죠. 500만 년 정도면 아프리카 대륙 북쪽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분리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중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기후가 극도로 건조해질 거예요. 그럼 지중해의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소금 사막만이 남겠지요. 이곳에 남아있는 물은 염분 농도가 굉장히 강한 호수뿐입니다. 나머지는 세계 평균 수심보다 500m나 낮은 평평한 소금 땅이죠. 이 낮은 소금 사막에서 홀로 우뚝 솟은 로키 산맥은 마치 고립된 언덕과 같습니다. 대서양과의 연결이 끊어진 이후 지중해가 모두 증발한 데는 10,0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진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소금 사막이라는 이 가혹한 환경에 이미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도마뱀이죠. 이들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아가마 도마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소금 사막의 환경에 아주 신속하게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반짝거리는 소금 땅에서 짝을 찾는 구애 행위까지 하죠.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최대한 크고 빛나게 보이려고 경쟁합니다. 수컷들 앞에 나타난 암컷들은 가장 멋지게 보이는 수컷을 선택하고 뜨거운 소금 사막 위를 함께 뛰어갑니다. 수컷이 따라오면 암컷은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짝짓기 상대를 찾는 건 암컷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작일 뿐이죠.
이렇게 염분이 아주 강한 환경에서 서식할 경우 도마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알을 낳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 땅에다 구멍을 파고 알을 낳으면 알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 알이 오그라들고 새끼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마친 암컷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흙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하죠.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사막을 떠나 로키 산맥을 향해 갑니다. 로키 산맥은 한때 숲이 울창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도 소금 사막 못지않게 황량합니다. 흙은 다 날아가 버리고 석회암으로 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뀌었죠. 석회암이 갈라진 틈은 크라이크라고 하는데 깊이가 3m나 되는 크라이크도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풍경은 달 표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산란 장소죠. 깊고 좁은 크라이크는 알을 낳고 숨겨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좀 큰 틈에 알을 낳으면 포식자가 훔쳐먹습니다.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위에서는 위장이 잘 되지만 석회암 위에선 굉장히 눈에 잘 띄죠. 이 동물은 바위 족제비입니다. 지금 이들은 석회암지대를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 이들의 조상은 동작이 아주 빠른 나무타기의 명수 솔담비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오면서 유럽 대부분 지역의 나무들은 급속도로 사라졌고 나무에 의존하던 동물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거나 죽어야 했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솔담비의 신체 구조도 그에 따라 변했습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던 강한 다리는 틈이 많은 석회암지대를 다니기 좋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던 긴 꼬리도 필요 없어졌죠. 바위 족제비의 몸은 길쭉하게 늘어나서 좁은 틈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좋게 됐습니다. 카르스트 멧돼지, 멋이 진화한 것입니다. 설치류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덕분에 기후 변화 속도에 맞춰 진화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단기간 내 진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려면 몸집이 커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제어를 많이 쓸 필요도 없죠. 털복숭이 쥐들은 조상인 마못에 비하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털복숭이 쥐의 털은 극심한 추위에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두꺼운 안쪽의 잔털은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위를 길고 방수 기능이 있는 보호털이 덮고 있죠. 보호털은 빨대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이중으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털복숭이 쥐는 얼음장같이 찬바람이 부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털복숭이 쥐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추위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털복숭이 쥐의 목숨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더 위험하죠. 눈족제비는 현재 사나운 육식성 동물인 울버린이 진화한 것입니다. 500만 년 뒤에는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울버린보다 몸집이 더 크고 칼처럼 날카로운 검치로 무장한 종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검치를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하죠.
일부 고양이과 동물들은 검치가 더 발달해서 그걸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매모드 정도의 동물도 공격할 겁니다. 상처를 입은 동물들은 죽겠죠. 500만 년 후는 새로운 검치류 육식 동물들이 처음 등장할 겁니다. 눈족제비의 사냥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려들어 물어뜯고 떠납니다. 희생자의 핏자국을 남겨둔 채 말이죠. 모든 눈족제비들은 털복숭이쥐의 시체를 찾기 위해 피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빙하기의 여름철이 되면 털복숭이 쥐고기를 듬뿍 먹은 눈족제비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직 어린 새끼지만 이때부터 사납고 경쟁심이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눈족제비는 자기 영역 안에서 호시탐탐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얼어붙은 바닷가에 괴상한 생물들이 모여 있는데 길이가 3m나 됩니다. 부비고래새입니다. 몸집이 크고 미련스러운 새 모습을 한 이들은 여름을 날 해변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비고래새는 민첩하고 우아한 가마우지가 진화한 것입니다. 가마우지는 고공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죠. 가마우지는 특이한 새입니다.